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슬봉입니다.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은 세종정신으로 우리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과 소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세종정신이란 문제 해로본에 나와 있는 쉬운 문자로 누구나 쉽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고요. 그런 정신을 담은 문제 해로본 이야기 28가지 가운데서 정보 입체 그림으로 그린 인포그래피라고 하죠. 그런 그림으로 그리는 20가지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20년 한글을 맞이해서 서울시 시민소통과 지원으로 한 달간 서울시청 앞에 있는 요 그림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요 서울시 도서관 외벽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바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림으로서 도형으로서 훈제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화도 그렸는데 이건 2강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이 사진 속 우리 멋진 분은 기록화를 그리신 이무성 화백이십니다. 자, 이 훈제 여러분 28가지 이야기는 또 한글을 사랑하시는 경기도 의왕역장 배은선 역장께서 이렇게 특별 전시를 또 했었고요. 이때 또 의왕시 김상돈 시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시기도 했고요. 이 전시물은 간송 전현필 선생께서 세우신 보성고등학교의 상설 전시로 서울시에서 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기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형 그림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훈민정 해로본의 계승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2015년에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해로본 초간본과 똑같이 만든 복간본입니다. 이 복간본은 어떻게 나와서 계승됐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세종대학교에서는 1443년에 비밀리에 한글 창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1446년에 8명의 도움을 받아서 해로본을 간행했고요. 이것이 100년도 안 돼서 희귀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494년 만에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영주 선생이 발견한 것을 간송 전일필 선생께서 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22년 뒤인 간행 516년 뒤있죠. 1962년에 대한민국 국보 70% 지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간행 551년 뒤인 발견 57년 뒤 199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바로 왼쪽 요 상징 그림은 기록유산 자랑스러운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행 556년 뒤인 2002년도 그러니까 이제 발견된 지 62년째 되던 해에 문화관광부가 한글 문화유산 그 100가지를 선정하면서 1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행 570년 바로 한 해 앞둔 569년 뒤인 2015년에 발견된 지 75년 뒤죠.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가 같이 이 복간본을 최초로 펴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책을 원본을 최초로 직접 보고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훈민정 해로본이 출판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443년 12월에 창제가 공표됐으니까요. 그때부터 본다면 대략 2년 9개월입니다. 대략이라고 한 이유는 이 창제한 날짜와 간행한 날짜에 다른 알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됐다고 했고요. 1443년 음력 9월 상순 1일부터 10일 사이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기준을 세워본다면 저는 대략 12년쯤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요. 세종단께서 1434년에 세계 최초의 만화 이 한문책을 펴내게 되는데요. 바로 한문책 어려움을 돌고자 그 한쪽은 한문, 한쪽은 만화인 삼관행실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1428년에 발생한 존속살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실패한 거죠. 왜냐면 만화는 있지만 말풍선이 없습니다. 말풍선이 있다 한들 거기에 무슨 글자를 쓰겠습니까? 한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아침에 배우는 쉬운 문자, 학교에 갈 수 없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2년이 되는 것이죠. 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학에서 문자에 대한 고민한 한자의 모순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공식 기록은 1426년입니다. 세종 8년이었고요. 30살 때였죠. 아마도 고민은 더 오래 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 기록, 실록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때입니다. 이때부터 따진다면 무려 2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어려운 한문책, 법률 같은 것들을 백성들한테 알고 교화시켜야 되는데 그 법률문이 양반들조차 어려운 한문이다. 이런 고민을 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훈민정 해례본 간행에 도움을 준 신은 누구였나요? 창제는 비밀리에 단독으로 했지만 해례본을 편할 땐 8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공식적으로. 바로 그 대제학이었던 정인지, 그 다음에 이제 최향, 박백년, 신숙주, 성삼은, 강리안, 이계, 이슬로 이 8명이었습니다. 결국 9명의 공주인데요. 자, 물론 세종의 대표 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종당이 쓰신 것을 여름의 신하가 풀어쓴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제와 반포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5년 뒤에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22살인 1418년에 임금이 돼서 만 7살 때인 1443년에 창제, 50세 때 반포, 그리고 4년 뒤에 승하, 서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세종 통치 막바지, 생애 막바지에 창제 반포가 이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살 임금이 되셔가지고 뭐 백성들의 질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국방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창제 반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학문을 본다면 진짜 천문학 연구, 음악 연구 이 온갖 학문을 연구해서 그걸 녹여내서 융합해서 창제의 반포의 그 걸음으로 씨앗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지로 본다면 보십시오. 그 1441년 실록 기록에 의하면 내가 눈뼈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눈이 흐릿하고 깔깔해야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 없다.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가시는 거죠. 그리고 1446년 간행 그 2년 전이죠. 1444년에는 5째 아들 광평대군이 죽고요. 그 다음에 7째 아들 평원대군이 죽고요. 그 해로본에 간행되던 그의 3월 한 6개월쯤 전에 사랑하는 소나무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개인의 극한의 고통을 이기고 창제 반포 보흡까지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이런 사실과 이런 역사의 진정성을 세종당의 이런 가슴 뜨거운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민점 해례본 짜임새를 볼까요? 아까 9명의 공제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여기 책을 원본, 바로 이게 복간본인데요. 이게 33장입니다. 그 중에 66쪽이죠. 앞에 4장, 8번째 쪽은 비면입니다. 앞에 7쪽이죠. 바로 세종당이 직접 지으신 거죠. 바로 정표나 하고요. 거기 이제 세종서문과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28자에 대한 음가에 대한 또는 자목 규정, 운영 규정을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쓰게 되는데 저 8명이 풀어쓴 그 부분을 정해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제자의 초성의 그 다음에 중성의 종성의 합자의 용자를 5회 1례라고 하죠. 해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요 책의 표지는 훈민정음인데요. 문자 이름과 책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례본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정지서가 있고요. 서문이죠. 옛날 책은 서문이 끝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로 신하를 대표해서 이런 정회례에 대한 서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언해본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것이죠? 바로 아까 그 해례본이 정음편과 정해례편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음편만을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한 것이 언해본이고요. 아마도 해례본이 나오고 나서 직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발견된 거는 이 월인석보라는 요 책 앞부분에 실려 있는 그것이 오늘날에 전해진 것이고요. 물론 여기 실리기 전에 단 한 번처럼 유통이 됐던 것입니다. 그를 여기 재수록한 것이죠. 그래서 요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은 전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24권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권에 실려 있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권문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언해본이 15장 30쪽이죠. 실려 있고요. 팔상도 8장이 있고 석포상절 서문 어제 월인석보 서문이 실려 있고요. 이쪽 신이죠. 우패도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그 제1권의 앞부분이 실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들 우리가 좀 정확히 짚어야 되겠고요. 이 바로 제가 이렇게 여주시에서 만든 요 목걸이가 바로 이 세종 서문 그 언해본 가지고 나란말싸미로 시작되는 그걸로 만든 기념품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이었을까요? 바로 해례본이 나온 해례본을 통해서 후민정음에 담긴 그런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고자 하는 바로 의미를 살려서 바로 그 간행한 날짜를 삼은 거고요. 다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에 나왔다고 했고 정통 11년 정통은 그 당시는 우리가 4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연호했었고요. 그죠? 바로 1446년을 얘기합니다. 자, 정확한 날짜를 모르다 보니 상한, 상순에 해당되는 1부터 10일 사이에 마지막 날짜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바로 한글날입니다. 자, 한글날의 주요 역사를 쭉 보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926년에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가 같이 각야 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각야 거교의 각야 날을 이때는 한글이란 말이 있긴 있었지만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많이 많이 널리 쓰이진 않았죠, 그죠? 일부 학자들은 힘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각야 날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헤르본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헤르본이 나온 날짜 정확히 몰랐고 헤르본에 관련 기록이 실려 있는 실록 기사가 음력 9월 29일이다 보니 마치 이날이 가능한 날짜로 오해를 해가지고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를 기념하게 된 것이 11월 4일입니다. 실록 기록은 날별 기사와 달별 기사가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기사를 날별 기사라고 하고 한 달치를 모아서 맨 마지막 날에 실린 게 9월 달별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달에 간행됐다라고 했지 그 날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1928년에 한글날로 이제 명칭을 고쳤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음력을 양력을 환산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날짜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레고리오라고 하느냐 율리스를 하느냐 약간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지금의 한글날로 정확히 기리게 된 것은 바로 해방되고 나서 한글날 때부터 한글학회 그때 이제 한글학회가 1949년부터 한글학회입니다. 그 전에는 조선학회라고 했죠. 조선학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1981년도에 이제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주관이 아니라 국가 주관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국가 주관으로 하는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담당을 행사를 맡아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글날이 또 그 공에서 빠지고 녹화한 그 과정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한 날짜 줄인다고 해서 한글날이 공에서 빠졌다가 이 한글 운동, 한글학자들이 열심히 국학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정치인들도 동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북이 됐습니다. 국경이 아니었는데 국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와서 이제 공일까지 돼서 명실상부한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짚었고요.
그렇다면 헤르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이 과정의 역사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나께서는 아마도 대략 한 500여 권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용비어천가는 그 1000쪽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을 550질 찍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레본은 이 책은 금속알자로 찍은 게 아닙니다. 나무에 새겨서 찍은 목판본이죠. 자, 목판본은 그 빠른 시간에 그 많은 책들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500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희귀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940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고 있었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희귀본이 되었다라고 보시는데 그 근거를 보통은 연산군이 16세기 초에 후민적으로 된 책을 불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이유나 근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전면 탄압은 하진 않았습니다. 번역된 책은 이렇게 불사르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헤레본은 엄격히 말하면 한문책입니다. 양반들한테 해설한 책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탄압에 직접 대상은 안 됐을 거고, 물론 자기 검을 무서우니까 자진해서 없애기도 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헤레본 책의 정리서에 보면 누구나 28자를 배우면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어려운 한문 그 이상의 문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아마도 그런 것을 두려워한 양말 사대부들이 이 책을 멀리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940년 발견되기까지 공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그 근거는 이 정동이라는 분이 훈민정 학자인데요. 바로 18세기 말 19세기 요즘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아들과 함께 헤레본을 찾기 위해서 애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직접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이제 이용준 선생에 의해서 기적처럼 발견되고 전현필 선생께서 소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레본의 간성본이라고 하죠. 바로 전현필 선생의 호가 간성이다 보니까 간성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인하고 복간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이제 보존은 누가 해왔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선생의 친가라고 본다면 진성희 씨 집안이 되는 거고요. 처가라고 한다면 이제 광상임 씨 집안인데, 하여튼 두 집안이 사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진짜 아주 명망 깊은 그런 두 집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단히 책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발견한 분은 이영주 선생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영주 선생이 발견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표지가 없고, 앞에 여기 2장, 4쪽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었는데, 이영준 선생은 이미 10대 후반에 천재적인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명륜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의 스승인 김태준과 함께 이 보사 작업을 해서 바로 간성 전현필 선생님께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영 선생의 보상을 보사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현필 선생은 보사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사 원본을 이제 소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소장한 다음에 모사본을 만듭니다. 일제 강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작자 송석화 선생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이때는 습자지 같은 걸 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모사본이 이제 홍기문 선생과 박민순한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조실보에 5일간 번역문을 이제 살짝 연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기 전에 조선어학연구에서 정음지라 잡지에서 이거를 필사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또 1942년도에 최현배 선생이 한글 갈에서 이 책을 또 인쇄할자로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영인문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6년에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간성 전일필 선생과 함께 우리가 이걸 이제 어려운 일제강점기를 벗어났으니
온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해서 영인본을 펴내게 됩니다. 영인본이라는 건 이제 복사 수준의 그런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복사 수준보다 더 좋겠죠, 그죠? 이때 방종윤 선생님께서 해제를 했고, 대략 한 반부 정도를 발행해서 국내와 국외에 많이 보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영인본은 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우다 보니까 몇 가지 여러 실수가 있어서 1957년에 통문가의 이겸노 사장께서 김민수, 이상배 선생의 책을 내면서 부록에다가 사진본을 넣게 됐고, 이때도 전일필 선생께서 직접 인쇄소에 나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한글학회에서는 그 다듬본, 1946년에 펴낸 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이걸 펴내게 되는데, 이때는 홍 선생이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들은 필사본, 영인본, 인쇄본, 그 원본의 가치를, 원본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가 온 국민이 원본을 되게 보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매번 전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자주 이게 워낙 최소 1조 이상이 되는 비싼 책이다 보니까 하루 보험료가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만들자 해서 3천지를 한정판을 펴냈고요. 이때 영광스럽게도 제가 직접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도움으로 그 수상고에서 원본을 직접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려본의 소장 경위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940년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때 발견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1938년 무렵에 아마 이용 선생이 그 최초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죠? 뭐 협의하고 그걸 또 이렇게 보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40년에 매각된 거고요. 자, 발견된 장소는 이제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용 선생은 그 당시에 명륜학원에 다녔었는데 서울대 그때 경성제대죠. 경성제대 교수이면서 강의 나왔던 강사 김태준 선생님과 함께 아마 자기 스승이죠. 매각 상담을 했고 김태준 선생님께서 전일필 선생을 소개해서 이렇게 이제 매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40년에 간성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매각에게 소장하게 된 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일필 선생님께서는 이 고서 전문점을 한남서림이라고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는 해려본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원본이라는 소문이 퍼졌었고 그거를 나타나면 좀 잘 알려달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에 보아각이라는 그 당시 최첨단 그런 미술관, 박물관을 또 짓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 가격은 뭐 여러 공식기로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 돈 10,000원이다. 그 당시에 경성의 가장 비싼 기와집 열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추정 가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소개를 천원을 줬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40년 4월에서 7월 무렵에 이제 바로 이제 전문 학자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전면적 공개를 안 하고 잘 비밀리에 보관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려본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오늘 정은편의 최초 번역은 1459년 세조 5년에 나온 게 아니죠. 이미 그 전에 나왔는데 그때 간행된 원인속보에 실려 있는 원해본의 번역이 최초고요. 나머지 정 해례편에 대한 최초 번역은 바로 방종현, 홍기문 선생이 했습니다. 이름 자체는 방종현 선생만 나오는데 이분이 홍기문 선생이 번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참여를 했는지 참 불가사의하지만 결국 두 분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번역문만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해례본 앞 두 장은 원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복원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해례본 이제 한문본이죠. 이것이 이 가운데 앞에 세종대왕이 저술한 정편과 맨 끝에 정지서만 실록에 실리고 또 정편이 원해본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장 네 쪽이 없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세종서문 정음 취지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서문 거기랑 사실 서문이라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음 취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음 취지문과 그 자목 규정 일부가 이제 해령으로 실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낙장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해령에도 쪽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쪽수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옛날 책들은 자루매기 제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장을 인쇄해서 죄송합니다. 두 쪽을 인쇄해서 반을 접죠. 바로 접힌 부분은 이제 이 판심이라고 하고 판심 제목이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 정음 해례 이런 거 판심 제목이죠. 바로 밑에 요걸 이제 어미라고 하는데 요 위아래 요거요. 물고기 꼬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데 바로 요 밑에 이 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장, 한 엽. 그러니까 지금으로 두 쪽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 준하는 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책을 가리킬 때 접힌 오른쪽 부분을 기역, 반대쪽을 니은이라고 또는 앞쪽, 뒤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미녀 해례본은 몇 글자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 글자 수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우영 교수님, 백대영 교수님께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도 체계적으로 한번 그런 걸 참고해서 밝혀봤습니다. 모두 5,337자인데요. 그 중에서 그 한자가 4,790자, 한글이 547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한 정음표는 총 그 406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실까요? 이제 예의가 있고, 이게 자목 규정이죠. 여기는 제가, 안 밝혀놨는데, 요거 406자라는 건 이제 반복되는 글자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죠? 그걸 빼버리면 한자 그 수 자체는 108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불교 코드를 담으려고 했던 거를 볼 수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월인석보 제1권도 108장이죠. 그 다음에 세종서문도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이것도 이제 108자고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음해례편의 글자수 이런 것은 참고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훈민정 해례본의 기본 28자의 최초 글꼴을 보실까요? 이 글꼴에 바로 위대한 세종의 훈민정 창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붓을 써서 글을 나무에 새겼는데 마치 컴퓨터 글꼴처럼 정확합니다. 이렇게 직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직선, 짧은 직선, 요 동그라미, 그죠? 원, 그 다음에 점, 이런 것만 돼 있죠. 이 시옷 같은 건 지금보다 더 정확합니다. 지금 교과서, 초중고 교과서 100%이 시옷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훈민정 창제 정신을 본다면 그런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직선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바르게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과서만큼은 이 해례본의 글꼴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데 바로 교과서들이 그런 글꼴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8자에 담긴 그런 이 사람 중심의 평등 그 문자 사상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천지 안에 소리가 있으면 천지 안에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담긴 원리는 바로 삼태그 음양 오행의 원리고요. 그 당시 동양 어떤 철학이고 그 철학의 바탕에 또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과학과 철학의 보편주의가 담겨 있고요. 철학 속에는 음악도 들어 있습니다. 과학엔 수학도 들어 있어요. 결국은 과학, 수학, 철학, 음악의 보편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양반이든 평미든 첨이든 똑같이 이러한 천지안의 이치가 담긴 이 문자, 이 보편적 가치가 담긴 이 문자를 쓰는 백성,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천명사상,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고 이런 위대한 사상이 담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음에는 작은 우주인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서 사람의 정신을 담았고요. 또 사람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가 사람이고요. 바로 그 몸에는 우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숨, 허파에서 이렇게 들숨과 나숨이 들어들은 그래서 거기 나오는 허파로부터 이렇게 목구멍 본뜬 글자 동그라미 어금니 본뜬 어금니 쪽에서 셔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을 본뜬 글자 기역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니은, 이 모양, 시옷, 입술 앙담은 모습, 미음 이렇게 상위 기본자를 만들었고 여기에 가액을 해서 일반 가액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를 만들었고요. 가획자는 맞지만 이 일반 가획자는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만 세 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글자 반시옷이죠. 시옷보다 획이 더 많지만 시옷보다 더 약한 발음 유성입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옛니은 그 바탕 글자는 이 후음에서 가져왔고 이런 계열이 또 달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체자로 한 것입니다. 자, 모음자는 하늘, 아래아는 별칭입니다. 하늘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본 글자 이, 땅, 이 세 글자를 만들어서 합성해가지고 오와 우오, 요야요, 초출자, 제출자. 그래서 총 11자, 자음은 총 17자, 28자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보편적인 정신 가치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라도 해령을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이 해려본에는 음양, 오행, 동양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고요. 이 자음자의 15세기 방위도입니다. 15세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서양에서도 고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반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울처럼 비친 거를 그렸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과 반대죠. 남쪽 위에가 있고 북쪽이 밑에가 있죠. 동쪽이 왼쪽, 서쪽이 오른쪽으로 반대입니다. 중앙. 그래서 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 보실까요? 자, 여기 이 동그라미 목구멍부터 보시면 이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소리, 동그라미, 여린 히읗, 히읗이죠. 자, 여기는 이제 오행으로 보면 물입니다. 실제 물기가 많죠. 이 물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여름철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머금는 거, 그런 걸 보면 이제 겨울이고요, 그죠?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장 육부로 본다면, 오장으로 보면 이제 물을 다스리는 기관이 콩팥이죠. 그리고 오상이라고 해서 널치결을 같이 보면 이제 슬기가 된 겁니다. 음악으로 하면 공상각치 중에 제일 높게 나온 소리 하하하, 그래서 우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음양 오행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모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자 배치도를 이렇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가 되고 유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가 되고 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가 되고 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가 되고 유가 되는데, 그런 이치에 따라서 역시 그 자음자 똑같이 오행의 이치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례본에 나오는 첫 글자 마지막 한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글자는 물론 이제 보사한 것이지만 내용 기억이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죠? 기억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28자는 이거는 이제 이용 선생이 보사한 거니까 진짜 글자는 이제 정해례편에 나옵니다. 그 정해례편에 나온 글자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해례본 한문본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한글 글자 되게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글자는 해례본에는 총 123개의 낱말 예가 실려 있습니다. 99% 순 우리말인데요. 마지막 글자는 이제 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받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만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이 쉬운 문자를 써서 천지 자연의 이치가 담긴 이 문자를 써서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일부러 이런 글자를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훈민지 해례본 28대 이야기 전시, 우리 말을 지키고 빛내기 위한 서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5년 시행된 국어기본법의 이념을 이어받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에 서울시 특별시 국어 사용조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어 사용 조례의 제3조에는 공문서 등의 어문기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 사용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심사한다고 밝혀두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전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시민쇼통과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글씨는 부흥관 선생님이 도와주셨고요. 디자인은 강수현, 양효정, 그 다음에 그 정복 그림, 요거는 이제 그 박영훈 선생, 그 다음에 편집, 양효정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밖에 그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 주셨고요. 또 정우영 교수님께서 많은 자문을 해 주셨고요. 서상 교수님, 한영 교수님, 심경호 한문학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것으로서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흥미정 해례본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미정 해례본이 한문이다 보니까 읽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번역이 나와 있지만 또 한문에 관한 또 그 원본을 구하기 힘들어서 교보문고에서 나온 그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제가 실어놨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해례본을 좀 더 많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널리 알리려고 이렇게 손바닥 책을 번역을 가지고 학생신문사에서 총남 문관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후문점에 담긴 해례본에 담긴 그런 세종의 정신을 흥미점 정신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